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약속 드린 대로 오늘부터 유치권이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10년도에 공부할 때 한 300개 대부분 판례가 있거든요. 유치권에 관련해서 대부분까지 올라간 판례가 약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걸 제가 진짜 한 두 달에 걸쳐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5강이 될지 6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짧게 그리고 핵심만 여러분들께 300개 요약분을 갖다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그 300개 판례 중에는 중복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50개? 100개 정도 판례가 압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판례는 일관적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부분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공부하신다면 정말 민법에 관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할 때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을 공부를 어느 정도 다 마스터 하잖아요. 그러면 민법은 사실은 공부할 게 없어요. 민법은 이거 외에 나머지 자잘한 것들 뭐 한 10개, 20개 정도 요거 공부하면 민법은 거의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이 70% 정도 차지하신다고 보면 돼요.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이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이 조그만 것들 있죠. 뭐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것들, 지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30%. 나머지는 이제 다 공법이에요. 나머지는 이게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부동산 경매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 제가 봤을 때 30% 정도는 민법 중에서도 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기타 요것들이 민법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이 한 70%, 나머지 요것들이 한 30%, 나머지는 다 토지공법, 부동산 공법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항상 강조를 하죠. 이렇게요. 이게 민법하고 연결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민법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많이 두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민법은 딱 진짜 한 달 만에 끝내야 돼요. 법정이상권, 유치권, 지분, 뭐 이런 거 가등기, 가처분, 뭐 저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세권, 임차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임차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임차권도 한 10% 정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제 짜잘한 것들이 한 20% 정도 차지하죠. 그래서 오늘 유치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300개 대부분 판례를 다 요약해 놓은 부분이니까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진짜 유치권에 대해서만큼은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막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지만이 유치권자하고 싸울 수 있고 내가 유치권자 입장에 있을 때 방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다 아시니까 교재 판매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부동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달부터는 188만 원이죠. 3월 달부터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 달은 이번 시간 첫 시간이니까 가벼운 거부터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가벼운 것부터 해드릴게요. 자, 유치권을 우리가 보면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강의할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강의할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요. 계속 정리했는데 이게 종합적인 요약 타이틀본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뭐라고 잡았냐면 300개 대법원 판례 총정리, 유치권은 방어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00여 개 대법원 판례를 여기 내용에 다 포함시켜 놨고요. 유치권은 방어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을 제가 요약해서 짧게 다 설명을 달아놨어요. 설명을 해드릴 거고 100% 유치권 소송에서 승리하기, 그리고 아래 300여 개 대부분 판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유치권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권 대충 하시죠? 오늘 제 얘기 들어보면 유치권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될 것 같구나. 그리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저번에 싹 정리해드렸습니다. 진짜 그 강의 듣고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다른 사람들 찔끔찔끔씩 강의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절대 도움 안 돼요. 밥 먹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다니까요. 뭔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여러분들 5개월, 6개월 만에 이 공법부터 해서 민법까지 다, 그죠? 민법부터 공법까지 다 제 강의 교재 가지고 5개월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강사보다 뺨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요. 학원 강사, 그 다음에 경매 5, 6년 공부하신 분들, 10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많고요. 법무사분들도 많고, 행정사분들도 뭐 수없이 많고, 하물며 뭐 이제 법원에 계신 법원 집행관분들도 몇 분 계시고, 뭐 어쨌든 전문가라는 집단들은
많이들 제 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보조 교재로 쓰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꼭 필요하시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 이 정도 공부했으면 선수 반열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고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제 교재 안 사셔도 됩니다. 자, 유치권의 판단의 주요 체크사항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민법에 나와 있죠? 유치권. 민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300 몇 조부터죠? 328조인가요? 그죠? 320조부터 328조까지 민법 조문에 나와 있죠? 그 민법 조문 328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것은 여러분들 유치권을 공부하시면 잊어먹으면 안 돼요. 법정지상권 공부할 때 뭐예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이 난다. 이것은 항상 뇌리 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유치권도 죄송합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그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해서 이게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결련관계가 있어야 되고,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또 체크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법조문 하나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판례로 해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유치권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떤 순서로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서 두 개가 헷갈려. 그러니까 공부를 한 3, 4년, 2, 3년, 뭐 4, 5년 하신 분들도 이게 법정지상권인가 유치권인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헷갈려요. 그런 것들 헷갈리는 것들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아니면 건물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건 최근 판례입니다. 2023년 판례예요. 이런 것다 이런 따끈따끈한 판례도 말씀드릴 거고, 유치권 당연히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죠. 그죠? 도급인과 수급인과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이런 관계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도급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급인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청업체들 많이 있을 거죠. 그러면 이 하청업체들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직접 공사에 참여했다면. 근데 자재만 이 건물을 위해서 자재만 납품했다면 유치권은 안 되죠. 이게 상사채권이잖아요. 상사채권은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직접 자재도 납품하고 공사를 했다면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도급업자가 이 하청업체 수급자죠. 그죠? 수급인이죠, 수급인. 수급인에게 돈을 줬어. 공사비를 다 줬어요. 그런데 이 하청업체들한테 이 사람이 돈을 안 줬어. 하청업체들한테는 돈을 안 줬어.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공사를 직접 참여했는, 자재도 납품하고 공사도 직접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여기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자, 있다 없다. 이거 못 풀면 여러분들 진짜 개하수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 유치권들은 굉장히 많이 좀 의심도 해봐야 되고 깊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꼭 300여 개 대법원 판례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뭐 막연히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이런 자재 납품 업체들은 유치권 인정 안 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재 납품 업체가 만약 직접 공사를 했으면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건물주가 원 공사 발주자가 이 수급인한테, 그죠? 돈을 다 줬어. 그런데 이 수급인은 이 하청업체들한테 돈을 안 줬어. 그럼 이 사람들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자, 돈을 못 받았으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돈을 못 받았어도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개하수입니다, 진짜. 유치권의 기본이에요, 이런 것은요. 판례를 진짜 최소한 50개, 100개 이상 읽어본 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런 경우 유치권 인정 안 돼요. 그죠? 이런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공격보다 방어가 아니, 말을 거꾸로 해. 유치권은 공격보다 방어가 더 어렵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점유가 기본적이죠. 점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점유는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에요. 점유가 침탈당한다거나, 물론 합법적으로 점유를 잃어버린다든가, 점유를 상실한다든가, 점유의 방법이라든가, 점유의 형식, 점유의 시기에 있어서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점유의 방법, 그다음 형식, 점유의 시기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판례가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거주하면서 점유하는 경우, 일부 점유하는 경우, 또는 일부 공사만 한 경우, 사용대차, 임대차 한 경우, 그죠?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유치권을 양도한 경우, 점유 보조자가 있는 경우, 점유도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나중에 교육을 하겠지만, 아니, 교육이 아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유치권 한다고 하십니까? 좀 학원 조금 2년, 2, 3년, 3, 4년 다녔다고 유치권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래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 그리고 여러분 사용대차가 있는데 사용대차가 뭔지 아세요? 사용대차가 뭔지 아시냐고. 사용대차가 뭔지 아세요? 사용대차하고 임대차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유치권에서는요. 그죠?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있어. 유치권자가 있어. 유치권자가 여기에다가 무상으로 거주시키는 거예요. 그죠? 무상으로 거주시키면서 관리를 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뭐 점유 보조자일 수도 있고 사용대차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딜레마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그죠? 사용대차도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하고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죠?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물건에 관한 거야 되겠죠. 이 건물에 관한 거야 되겠죠. 그죠? 건물에 관한 거야 되겠죠. 이 피보존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건물에 관한 거가 됩니다. 그죠? 목적물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유치권과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들어야 되겠죠? 변제기가.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까 이거 못 맞히신 분들은 하수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자, 쭉 있어, 이렇게. 아이고. 쭉 있다가 이 시기에서 경매 기입등기가 들어왔어요. 경매 기입등기가 들어왔어. 그런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었겠죠?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건물을 짓고 있었겠죠? 그러면 경매 기입등기 후에 이 이후에 변제기 돈을 주기로 한 날이죠. 또는 돈을 받기로 한 날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 유치권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한다 안 한다. 변제기가 경매 기입등기 이후야. 이후에 계약서 보니까 경매 기입등기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는 1월 1일인데 변제기는 뭐 5월 1일이야. 그러면 이 유치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변제기가 도래 안 했잖아요. 그죠? 변제기가 도래 안 했잖아요. 유치권 성립해요? 2010년도 이후부터는요. 대부분 판례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추세가요. 자, 원칙대로 하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무슨 강아지 풀떼먹 소리냐. 너 유치권 없다. 그렇게 판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자, 그럼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에 공사 잔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게 대부분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죠?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자, 약정이 이날이야, 이날 돈 주기로 한 날이야. 그러면 이 변제기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겠죠. 그죠? 이때는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 변제기에 대한 이 약정이 없어. 그죠? 그냥 공사를 완료하면 돈 주겠다. 라고 하면 뭡니까? 이런 건 유치권 인정돼야 안 돼요. 유치권 인정돼요. 이런 것은요.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그죠? 이때 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때 딱 경매가 들어가면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단계별 그죠? 단계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대부분 유치권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유치권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를
그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 것인지 누군가 질문한 거예요, 이거요. 자, 이 말이 뭔 말일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 경매개시 결정이 딱 됐어, 이렇게. 그런데 공사 완료는 못했어요. 공사 완료는 못했어. 그죠? 공사 완료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판례더라고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판례 내용은 뭐냐면 이 공사업자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제 뒤에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판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충 읽어버리면 그죠? 여러분 300개라는 판례를 다 찾아가면서 읽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토시 하나, 단어 하나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의칙 위반, 뭐 과도한 채무가 있는데 거기 공사를 했다. 대법원에서는 그런 거 잘 많이 받아주지 않는 상태 지금 추세예요, 여러분. 그죠? 아니 비리는 사람은 그러면 공사를 못해? 신의칙이 어긋났다, 신의칙에 위배된다 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떤 등기부 보니까 이게 건물 가치가 10억이야. 그런데 뭐 한 7억 8억씩 막 저당권이 있어. 그죠? 7억 8억 9억씩 막 저당권이 있어. 이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럼 이게 신의칙의 위반인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야.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야. 물론 이게 10억짜리인데, 그죠? 채권이 막 20억, 30억 있어. 이런 경우는 신의칙 위반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건물 가격의 뭐 100%, 90%까지는 80%까지는 신의칙 위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신의칙 주장하다가 패소한 사례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의칙은 대법원까지 가면 반반이야.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건 저도 장담 못해요. 이 신의칙을 가지고 논하지는 말자고. 웬만하면. 그죠? 웬만하면 이 신의칙 가지고는 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타의 유치권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치권도 불가분성이 있어요. 그죠? 지분에 대한 것만 불가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분, 법정지상권, 유치권도 불가분성입니다. 채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치권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수익이 없는 거냐? 제가 다 강의했던 겁니다. 수익이 나요.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제 강의 들어보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이제 숨겨놨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유치권도 소멸이 되죠. 그죠? 유치권 소멸이 됩니다. 법정지상권과 유치권도 또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부존재 소송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상사유치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유치권도 있어요. 그죠?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유치한. 그 다음에 임차인 등이 주장하는 유치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낙찰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처리 방법들,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치권 부존재 소송하고도 비슷한 건데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료를. 그래서 유치권 판례 300개를 통해서 웬만한 유치권들은 다 깰 수 있다. 정말 유치권은 선수가 아니면 방어를 힘들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하려면 대부분 선수들을 자문을 구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유치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쭉 해나갈 거예요. 그죠?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제 블루오션 교재라든가 기존에 이제 188문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또 공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교재 참고하시고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듣기만 하시면 될 거예요. 듣기만 해도 유치권에 대해서 70% 80% 이해가 가십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하고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민법 조문을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320조에서 328조까지 민법 유치권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데 요 긴 내용이 요겁니다.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의 물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점유, 결령관계, 변제액이 다 나와 있어요. 이 한 줄에 앞으로 강의할 4강, 5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법조문이 정말 많은 양들을 함축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고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자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하고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공부를 좀 3, 4년, 5년 하시던 분들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하고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하고 가야 된다. 자, 법정지상권의 조문에 보면 이제 판례 보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건물로서 외형을 갖추면 법정지상권 인정되죠. 그죠? 그러나 아래 것들은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 부착물, 정착물, 천막. 그러니까 우리가 딱 경매가 들어갔어. 어떤 물건이요. 경매가 딱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러면 쭉 경매가 이제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을 지타가 말았을 거 아니에요. 건물 지타가 쭉 경매가 진행됐으면 이것은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이때까지 건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면 이건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부합물, 정착물, 이런 천막 같은 경우는 인정 안 되죠. 그죠? 건물의 외벽에 덧붙여진 것들, 뭐 천막으로 된 지붕도 거의 뜯겨져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당연히 기존 건물과 그래당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 별개의 소유권이 개시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건물이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부합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 인정 안 돼요. 해체나 이동이 용이한 것들은 당연히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겠죠. 부합물, 종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관리인 숙소, 철구조물, 천막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유치권에 나온다는 얘기야. 유치권에도. 자, 볼게요. 유치권에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유치권은요, 토지만 경매 시 부합물은 유치권으로 인정 안 돼요. 토지만 낙찰 시. 토지만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 지하 터파기 해가지고 뒤에 콘크리트를 갖다 막 해놨어. 그럼 이것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잖아요. 그럼 이게 토지만 나는 낙찰 받았는데, 이 지하 터파기, 지하 콘크리트 한 거, 이게 유치권 인정됩니까? 이건 인정 안 돼요. 나는 토지만 낙찰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조금 헷갈리는 게 바로 거예요. 나는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아니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한 것들이죠. 기초공사를 한 것들. 지하 터파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콘크리트도 치놓고 그죠. 막 무너지지 말라고 흙마저 대놓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법정이상권 인정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나는 토지만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이 외관을 갖춘 경우가 있고요. 그죠? 건물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바닥공사라든가 기소작업이라든가 뭐 골조공사만 올라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인데 다 내용이 다릅니다. 건물의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이것은 유치권도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유치권 인정이 돼요. 왜?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이 됩니다. 그죠? 유치권 인정되고. 자, 그래서 외형상 건물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사비 채권의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에 의한 촉탁 등기. 우리가 원래 토지만 이제 경매를 해도 충분한데, 건물로,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 있죠. 이것을 채권자가 강제로 촉탁 등기 또는 대위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하잖아요. 물론 건축물 대장 사용승인 안 받은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경매 나왔을 때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고 이거 갖다가 유치권도 인정 안 된다? 이것은 개소리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일괄 경매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당연히 그죠? 법정지상권도 없다면 당연히 유치권도 없다. 왜 물건이 없는데 채권이 있을 수 있냐? 당연히 그래서 이 건물이 있어.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 그럼 당연히 이것도 여기서 주장하는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서 일괄 경매를 했어. 공사 도중에 나와 있는 건물들까지 해서 일괄 경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까지도 유치권 인정 안 되냐? 유치권 인정됩니다. 이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유치권 인정돼요. 이런 경우 일괄 경매 같은 경우는 유치권 인정된다고.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또 진짜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자, 그래서 전항에 이런 경우는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므로 유치권도 인정 안 될까? 아니죠. 유치권 인정됩니다. 유치권 인정돼요. 그래서 토지만 이제 또 하나 나번 토지만 경매 시 건물이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그죠? 뭐 텃파기, H빔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그죠? 가스룰 터리가 있다든가,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유치권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설명 다 돼 있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것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왁구를 설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25분 됐네. 제가 나머지 부분들 요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할게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유치권과 법정이상권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들. 이제 요게 강의할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5강도 넘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거. 제가 지금 제 교재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한 10페이지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300개 대부분 판례를 같이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쭉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에서 이제 813강에서 하겠습니다. 813강에서 할 거니까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 813강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